안녕하세요. 올 추석은 온 가족이 다 모일 수 있어서 오랜만에 집안이 북적일 것 같네요. 몹쓸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가족인데도 얼굴도 보기 힘든 그런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변이 때문에 계속 감염자가 나오던데 부디 건강 조심하시길 바래요. 전염병도 한 몫을 했지만 자식들이 다 자라 자기 할 일을 찾아 떠나고 나니 집이 참 적막하더군요. 그나마 얼마 전에 집에 들어와 사는 큰아들 덕분에 얘기 나눌 사람도 있고 반찬 할 맛도 나고 그럽니다. 남편하고 단 둘이 계속 지냈다면 정말 무료했을 거예요. 둘째 아들도 얼마 전에 결혼을 해서 올해는 집이 더 북적일 것 같아요. 새로 맞은 며느리와 이참에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길 기대하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다 모여서 기분이 좋은데 우리 첫째 아들은 마음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남들이 겪기 힘든 일을 얼마 전에 겪었거든요. 그 일로 아들도 저희 부부도 큰 상처를 받았는데 지금은 그 상처를 회복하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이겨내는 것도 있는 것도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용기 내어 사연을 적어봐요. 남사스러워 어디 말도 못하는 제 이야기 여러분께 조심스레 털어놓습니다. 먼저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 얘기부터 해볼게요. 어렸을 적 저는 아버지의 말이 곧 법이다 라고 할 정도로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자랐어요. 어머니도 물론 아버지께 순종적으로 사셨고 오남매인 저희도 그렇게 자랐고요. 아버지는 벼농사를 지으셨는데 동네에서 제법 논평수가 큰 축에 들었어요. 저희 집이 소유한 논이 제일 많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일꾼을 쓰셔서 농사를 지으셨고 그 사람들을 관리하며 농사를 지으신다고 아버지도 참 많이 바쁘셨어요.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논에 나갔다가 아침 식사를 하러 집에 들어오셨는데 항상 큰오빠와 아버지는 따로 밥상을 받으셨고 그 밑으로 동생들과 어머니는 같이 밥을 먹었어요. 사실 엄마는 밥도 제대로 못 드셨죠. 저와 동생들 밥을 챙기고 나서 엄마도 한술 뜨려고 하면 아버지 숭늉물을 챙겨드려야 했고 밥숟가락 놓기 바쁘게 다시 일터로 나가시는 아버지를 챙기느라 따뜻한 밥이 다 식고 나서야 식사를 하실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할머니 식사까지 따로 챙겨야 했으니 음식 맛을 느낄 겨를도 없이 입안에 끌어다 넣기 바쁘셨고요. 식사 시간뿐 아니라 집안의 모든 분위기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물론 경제권도 모두 아버지에게 있어서 엄마는 늘 허락을 받아서 장을 보시고 가재도구도 사시고 저희들 옷도 사시고 그랬죠.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며 자란 저도 당연히 집안의 남자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게 익숙했는데 중학생이 되었을 때 남들은 우리랑 다르게 살고 있는 걸 보며 상당히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에 입학하고 1학년이 되었을 땐가 반 친구 하나가 생일 파티를 한다고 초대를 했어요. 나이가 그렇게 되도록 생일 파티라곤 해본 적이 없었던 저는 호기심에 참석을 했고 곧이어 그 친구의 부모님을 만나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았죠. 신기하게도 친구의 아버지는 일하러 가지 않으시고 집에 계셨고 생일 파티를 하는 동안 저희가 먹을 음식을 주방에서 요리하셨어요. 그리고 친구의 엄마는 아버지께 이것저것 시키기도 하셨고요. 저희 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을 보며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저희 아버지가 동네에서도 유별하게 엄하게 하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남자가 주방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아버지가 집에 있는 시간도 적을 뿐더러 주방 근처에는 얼씬도 않으셨으니까요. 그날 친구의 생일 파티에 다녀와서 언니랑 한참 얘기를 나눴었어요. 집에서 셋째인 저는 위로 오빠 하나, 언니 하나가 있었거든요. 언니도 알고 있었어? 남자도 부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제 알았어? 우리 집이랑 다르지? 나 너무 놀랐어. 우리 엄마만 고생이지.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 같은 남자랑 결혼 안 할 거야. 절대로. 언니는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온몸을 부르르 떨었어요. 생각만으로도 질색이라는 듯 싫은 티를 내더라고요. 사실 아버지와 언니는 서로 앙숙 같은 그런 사이였거든요. 중학생이 되고 나서 점점 자기 생각을 주장하던 언니는 늘 아버지께 야단을 맞았는데 여자가 조신하게 다니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였어요. 저 같으면 혼나는 게 무서워서 하지 말라는 걸 안 했을 것 같은데 언니는 뭔가 도전 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단속하려는 아버지께 반항을 했고 그럴 때마다 혼이 나는 건 우리 모두의 몫이었고요. 어쨌거나 어릴 적부터 그런 생각이 있어서인지 언니는 미국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지금은 미국으로 건너가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저와는 정반대의 인생을 살고 있죠. 언니와 다르게 순종적인 성격을 가졌던 저는 결혼을 할 때도 아버지가 이어주는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작은 제조 공장에 격리로 일을 할 때까지 연애 한 번을 못했던 저는 어느 날 결혼할 남자라고 사진을 내미는 아버지의 말에도 싫다는 소리 한 번 못하고 알겠다고만 했어요. 그때 갑작스런 제 결혼 소식에 친구들이 놀라서 난리를 쳤죠. 야,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본 남자랑 결혼이라니 그게 말이 되냐? 아, 싫다고 해. 아, 그러니까 영애야, 네 인생이야. 한번 결혼하고 나면 끝이라고. 친구들의 말을 들으며 제 마음은 더 싱숭생숭해지기만 했어요. 평생 아버지께 복종하며 자란 저에게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는 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그런 복잡한 마음이 얼굴에 드러났는지 한 번은 엄마가 저에게 얘기를 좀 하자고 하셨어요. 영애야, 이건 네 결혼이야. 싫으면 억지로 하지 않아도 돼. 엄마, 괜찮아. 네 생각을 아버지께 말씀드려. 엄마는 제 편을 들어주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벽을 넘어서는 일은 저에게 너무 힘든 일이었고 결국 저는 아버지의 뜻대로 예정된 남자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상견례를 하기 전까지 딱 2번 본 남자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키도 컸고 멀끔하게 생긴 데다 시댁도 나름 있는 집안이어서 결혼 준비에 흔히들 오가는 분란도 없었고요. 모든 게 괜찮았지만 아쉬운 것 한 가지가 부부될 2사람 사이에 감정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예전에는 다들 그렇게 결혼했다고 하지만 제가 결혼할 당시만 해도 연애에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제 주변에도 다들 그렇게 짝을 찾았거든요. 중매 결혼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자로서 아쉬운 건 당연했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저에게 아버지는 마지막 당부를 하셨어요. 네 신랑 어려워할 줄 알고 시댁 어른들에게 공손하게 해라. 시집 가서 부모 욕 안 보이게. 알았지? 네, 아버지.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에도 남편에게 잘하라는 당부만 하셨어요. 그 곁에 선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고 눈가를 훔치고 계셨고요. 시집 가서 밥 잘 챙겨 먹어야 해. 입맛 없다고 끼니 거르면 너만 골병 나. 알았지? 응, 엄마. 엄마, 아버지 몸 건강하셔요? 아셨죠? 시집 간다고 친정에 걸음도 못하는 건 아닌데도 왠지 서글펐어요. 예전처럼 친정집에서 지낼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렇게 서글프더라고요. 그래서 눈물도 계속 나고 그랬는데 제가 그러는 동안 남편은 멀쭈하게 서서 먼 산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눈물을 닦아줄 생각도 위로를 해줄 생각도 전혀 없어 보였어요. 저의 외로운 결혼 생활은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시댁 분위기는 저희 집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조상 모시는 일이 제일 중요하고 집안에서 남자의 권위가 가장 컸죠. 남편도 친정처럼 형제가 5이었는데 그 중에 장남이었어요. 자연히 저는 맏며느리가 되었고 8식구의 살림을 도맡아서 하게 됐어요. 혹독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죠. 예,
나물간이 이게 뭐냐? 이렇게 싱겁게 해서 무슨 맛으로 먹어? 죄송해요, 어머님. 소금을 더 넣을까요? 이리 다오. 하나하나 다 내 손을 거쳐야 하니 이거 원. 너는 집에서 대체 뭘 배워왔니? 집집마다 입맛이 다르잖아요. 머리가 굵어지면서부터 엄마를 도와 주방 일을 했던 저였지만 시댁에 맞춰서 음식을 하려니 완전히 새로 배워야겠더라고요. 당연히 내 입에 맞게 반찬을 해도 맛이 없다는 말로 핀잔받기 일쑤였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일 하나하나 입을 대셨고 못마땅해 하셨어요. 영문도 모르고 혼이 날 때도 있었고 시어머님이 핀잔을 주실 때 꼭 친정 어머니를 들먹이셔서 그게 속상할 때도 많았죠. 정말 생각 같아선 친정집으로 다시 가고 싶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그 와중에 제일 힘이 들었던 건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남편은 생판 남 얘기였고 관심도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아침에 차려주는 밥 먹고 일하러 가면 저녁에 들어와 또 차려주는 밥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제가 낮 동안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녁밥은 챙겨 먹었는지 그런 말 한마디를 할 줄 모르는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돌같이 보던 남편이었지만 세월이 지나 저희 둘 사이에 아들이 둘이 생겼어요. 장남에게 시집와 첫째가 아들로 태어나서 얼마나 안심했는지 몰라요. 뱃속에 아이가 들어섰을 때부터 아들 아들 노래를 부르셨거든요. 천만다행으로 첫 애가 태어나고 몇 년 뒤 둘째도 태어났는데 그때도 아들이 태어나서 어른들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아들이 태어난 것과 고달픈 시집살이는 상관이 없었어요. 시집을 왔으니 아들을 낳는 건 당연한 저의 도리라고 아시는 분들이었고 살림을 도맡아 꾸리는 것도 당연한 저의 몫이라고 여기셨으니까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 어떻게 버텨냈나 싶습니다. 말없이 숨죽이고 사는 저를 친구들은 답답해했고 자연스레 모임에 발걸음도 하지 않게 되었어요. 어른들 식사 챙기느라 모임에 나가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였기도 하지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시간이 흐르면서 바뀌긴 했어요. 시아버님이 지병으로 돌아가신 뒤 시어머님도 오래 지나지 않아 돌아가시게 됐거든요. 연세가 있으셔서 감기 하나에도 생명을 달리하시니 갑작스럽게 저와 남편이 집안의 어른이 되었죠. 그 사이 남편의 동생들도 다 시집 장가를 가고 어느 순간 저도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살게 되었어요. 그때가 되니 드디어 숨통이 트이더군요. 아이들도 둘 다 대학에 가게 되고 자기 일은 알아서 척척할 나이였기에 제가 바쁠 것도 없었어요. 그간 아이들을 길러내고 시집살이를 하느라 고단했던 제 몸만 돌보면 될 줄 알았는데 복병이 하나 생기게 되었어요. 그 복병이 바로 제 큰아들이었죠. 석진아, 아버지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내가 늘 못마땅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아버지 말을 들어야 해? 아버지가 괜히 그러시는 건 아니잖아. 나한테 관심도 없으시면서 간섭만 하시는 거 저는 싫어요. 석진아. 그나들과 남편은 만났다 하면 서로를 못 잡아먹어 으르렁거리는 사이였어요. 둘 다 같은 공간에 서로가 있다는 걸 못 견뎌 했죠. 둘 사이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집안일에 원체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예뻐하던 남편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아마 첫째가 머리가 굵어지고부터는 기대가 커서인지 잔소리가 심해지기 시작했죠. 한창 예민한 사춘기 시절부터 조금씩 어긋났던 둘 사이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어붙이기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곁에서 그걸 지켜보며 걱정이 되면서도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고요. 저 자식 집에 오지 마라 그래. 여보, 제발 석진이한테 소리 좀 지르지 마세요. 벌써부터 내가 자식 눈치 보면서 살아야겠어? 집에 오면 마음이 편해야 석진이도 자주 오죠. 당신이 매번 잡아먹을 듯이 그러면 애가 오고 싶겠어요? 못난 놈.
아이, 멀쩡하게 낳아줘.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까지 원하는 대로 다 시켜주는데 아이, 뭐가 못마땅해서 저러는 거야? 다 배가 불러서 그러는 거지. 고얀 놈. 곁에서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제 말은 먹히지 않았어요. 둘째는 아예 둘 사이에 관심을 끊었고요. 식구가 많은 것도 아닌데 자꾸만 어긋나는 모습에 제 속은 타들어가기만 했습니다. 첫째는 대학을 가면서부터 집에서 나가 살았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 군대를 가더니 제대 이후에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죠. 마치 부모 없는 자식처럼 친구들 집을 전전하며 지내는 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결혼해서 여태껏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며 살았는데 왜 자식 농사는 마음대로 안 되는 건지 답답하기만 했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시간은 흘렀고 벌어진 부자 사이는 가까워지지 못한 채 남보다 더 못한 사이로 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첫째가 결혼을 하고 싶다고 알려왔습니다. 결혼? 만나는 여자가 있었어? 어떤 사람이니? 군대 제대하고부터 계속 만난 사람인데 내가 많이 좋아해요. 그래? 몇 살인데? 나이를 묻는 저에게 아들은 답을 못하고 우물쭈물 하더군요. 그러곤 이내 말을 돌렸어요. 의아했지만 부끄러워서 그러려니 하고 넘겼는데 그 여자를 소개받는 날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았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요, 반가워요. 아들에게 그 여자를 소개받기로 한 그날, 그 여자의 얼굴을 보고 저는 놀란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했어요. 한눈에 보기에도 아들보다 한참 나이가 많아 보였고 실제로 10살이나 연상이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저는 무척이나 많이 당황을 했고 그날 무슨 대화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도 않아요. 당황스런 말에 물어보고 싶었던 것도 모두 잊어버렸고요. 여차저차 겨우 그 자리를 피하고 저는 아들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석진아, 너보다 10살이나 많으면 지금 저 여자 나이가 40이라는 건데 너 정말 결혼할 거니? 네, 엄마. 나 수연이 많이 사랑해요.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요. 수연이 없으면 저 못 살아요. 하지만 엄마는 이 결혼 아니라고 생각해. 그리고 네 아버지가 하시면 분명히... 아버지 얘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나 부모님 허락 필요해서 엄마한테 알리는 거 아니에요. 아들과 남편의 갈등은 골이 너무나 깊었어요. 아들은 남편 얘기만 꺼내도 발끈해서 대화가 되지 않을 정도였고요. 상황이 그 정도 되니 아들은 제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기어이 그 여자와 결혼식을 올리겠다는 거였죠. 그나마 첫째와 사이가 좋은 둘째 아들을 통해서라도 만류해 보려고 했지만 아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진아, 어쩌면 좋니? 네 형 저렇게 두면 그 나이 많은 여자랑 결혼할 게 뻔한데. 엄마, 내가 얘기해 봤는데 형 귀에 지금 아무것도 안 들려요. 군 제대하고부터 만났으면 벌써 꽤 오래된 사이인데도 저러는 걸 보면 못 되어나. 그래도 이건 아닌데.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결혼을 반대하는 건 아니었어요. 소개를 받던 당일 그 둘을 지켜보자니 제 앞인데도 아들을 하인처럼 부려먹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있어도 조심하는 모양새 하나 없이 물 가져와라, 휴지 가져와라 대놓고 시켜대고 말하는 것도 거침이 없었어요. 그런데 더 기함할 일은 아들이 싫은 티 하나 없이 고지곳대로 행동하더라는 겁니다. 집에서 지 아버지한테 매섭게 대들던 아들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집안에서 남자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고 결혼 후에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 그 둘의 모습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이해할 수도 없는 모습이었죠. 더군다나 내 아들 일인데 더더욱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무슨 수를 써서든 둘을 갈라놓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아들은 결국 저희 허락 없이 결혼 날짜를 잡아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안 남편은 노발대발했고요. 이놈의 자식, 기어이 지 멋대로 살라고 그러지?
내 이 자식을 호적에서 파내버리고 말지. 당신도 이제 아들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 여보, 제발 그러지 좀 마요. 석진이랑 당신 이렇게 된 거 당신 탓도 있어요. 내 탓? 내가 뭐? 이날 여태껏 직장생활 하면서 남들 하는 거 다 해줬어. 나도 내 인생 없이 가족들 먹여 살린다고 애쓰면서 살았다고. 당신 계속 내 탓을 하는데 당신도 내가 싫으면 나가라고. 아들의 성미가 어디서 나온 건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남편 성질이 이렇게 불같으니 아들이 지혜비 닮지 누구 닮겠어요. 그나마 둘째는 닮지 않아서 다행이지 남편 같은 인간이 하나만 더 있어도 제가 제 명에 죽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든 상황을 좀 더 낫게 이끌어가려고 하는 저의 노력은 티도 나지 않고 아들의 결혼식 날짜는 다가왔어요. 어찌된 일인지 상견례를 하자는 말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물어봤더니 그 여자의 집에도 상견례 참석할 어른이 마땅히 없어서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답이 돌아왔어요. 참 기가 찰 일이죠. 갈수록 걱정이 태산같이 쌓였어요. 제 속이 타들어가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무정한 첫째는 결혼 준비에 여념이 없었고 결국엔 결혼식 당일이 되어버렸어요.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그래도 부모 자식 간 천륜을 어찌하겠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결혼식에 같이 가자고 남편을 설득했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 없이 저와 둘째 아들은 결혼식에 참석을 했고 혼주석에 덩그러니 혼자 앉게 되었습니다. 상대편 혼주석은 아예 빈자리였어요. 혼주석에 앉을 친척 어른도 없냐고 물어봤지만 친척도 없다며 자리를 비워두겠다고 당당히 말하는 며느리의 말에 나중에는 저도 다 체념하게 되더군요. 당사자들이 괜찮다고 하는데 제가 별 수 있겠어요. 친척들 앞에 나 부끄러운 건 제 몫이었고 아들놈 제대로 못 키운 제 탓이었죠. 그 와중에도 좋다고 해벌쭉하고 있는 첫째 아들을 보며 남몰래 짓는 한숨만 깊어졌어요. 듣도 보도 못한 결혼식에 참석한 친척들에게 시달리며 드디어 결혼식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며느리와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환하게 웃으며 떠나는 둘을 보며 이왕 이렇게 된 것 둘이 알콩달콩 잘 살길 바라며 배웅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요란하게 결혼식을 올렸으니 사는 것만이라도 평범하게 남들처럼 그렇게 살길 바랬죠. 첫째는 결혼을 한 후에도 집에 왕래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아들네 집에 가거나 아니면 아예 밖에서 식사하고 헤어지는 게 다였고요. 명절에조차도 집에 오지 않겠다고 하는 아들의 연락을 받고 저는 야단을 쳤어요. 너 이제 결혼했어. 결혼하면 어른인 거야. 계속 네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다. 명색이 우리가 시부모고 새아기도 들어왔는데 추석에 집에 오지 않겠다니 그게 무슨 행동이니? 아버지랑 마주하기 싫어요. 어차피 아버지도 저 호적 파겠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런 사이에 얼굴 보면 뭐가 반갑다고 찾아가 인사하겠어요. 석진아, 너 내가 그렇게 가르쳤니? 너 이러지 않았어. 왜 이렇게 변했니? 그건...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냐고 묻자 저도 할 말이 없던지 입을 닫더군요. 어쩌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삐뚤어지게 된 건지 아들을 쳐다보고 있자면 한숨밖에 느는 게 없었어요. 오지 않겠다고 하는 아들을 다그쳐 추석 당일이라도 꼭 와서 아버지께 인사를 전하라고 당부했어요. 그렇게라도 가족의 끈을 이어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들은 제 당부에도 끝내 집에 오질 않더군요. 남편도 말은 안 했지만 은근 기다린 것 같았고 오지 않는 아들에게 서운해하는 낌새였고요. 마음이 편하고 휴식을 취해야 할 집이 오히려 가슴만 답답한 그런 곳이 되어버렸어요. 상황이 그러하니 저도 자꾸 밖으로 돌았고요. 나 내일부터 일하러 가요. 당신이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 정우 엄마 반찬집에 직원이 나갔대. 거기 일 좀 해주기로 했어요. 아니 몸도 성치 않은 사람이 그냥 집에 있어.
나 살라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버려 둬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간 내가 정신병 걸리겠어. 살면서 남편한테 큰 소리는커녕 잔소리도 잘 하지 않고 살았는데 자식 일이 엮이니 그런 저도 변하게 되더군요. 아이들 어릴 때 좀 더 따뜻하게 감싸주는 아빠였다면 애들이 저럴까 싶은 원망도 생기고요. 그러니 큰 소리가 안 나갈 수가 없었죠. 그래도 일을 시작하면서 저에게는 좋은 점도 있었어요. 시간도 잘 가고 친구랑 남편 호박씨도 까면서 스트레스가 풀리기도 하고요. 집에 있으면 웃을 일도 없는데 웃기도 하고 용돈도 벌 수 있으니 안 좋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결혼하고는 생활비를 탔으면서 여유 있게 돈 한 푼 써본 적이 없었어요. 시장에 나가 장을 볼 때도 떡볶이 한 접시 사 먹는 게 제 낙이었고요. 그렇게 평생 살면서 제가 벌어 손에 쥐는 돈이 얼마나 재미가 있던지 너무 좋더라고요. 첫 월급을 타서 그걸로 질 좋은 사골을 샀어요. 그리고 집에서 들통에 고아 사골국을 만들어 큰아들 집으로 갔죠. 첫째가 겨울에 찬바람이 불면 감기에 자주 걸렸는데 그래서 때마다 사골을 고아 아침에 뜨끈하게 먹여 학교를 보내곤 했었거든요. 월급 받아 나한테 다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받으니 아픈 손가락이 먼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힘들게 만들어 갖다 주러 갔죠. 아들 집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오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고 곧이어 살던 사람들이 이사를 갔다는 말을 듣게 됐어요. 당황한 저는 첫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며느리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현진아, 네 형 이사했니? 사골국이 무겁다고 둘째와 같이 차를 타고 갔기에 바로 물어봤어요. 하지만 둘째도 금시초문이라며 어리둥절하더군요. 다 큰 아들이 왜 아직도 이렇게 속을 썩이는지 속상하다 못해 화가 나더라고요. 정말 이 자식이랑 연이라도 끊어야 하나. 지 엄마 뒤로 넘어가는 모습을 봐야 정신을 차리려는 건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들만 원망했어요. 곁에 같이 사는 여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한다고 생각지도 못했죠.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는 걸 전부 아들 탓만 했었는데 옆에서 부채질하는 인간이 딱 붙어 있는 줄도 모르고 서운하고 속상하기만 했어요. 결국 곰국을 다시 집에 들고 오면서 그날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어디로 이사를 간 건지, 왜 우리한테 알리지 않았는지 도통 영문을 알 수 없어 답답하기만 했어요. 그런 일이 있고 며칠 뒤 둘째랑 통화가 되었는지 첫째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너는 아예 엄마랑도 연 끊고 살 작정이니? 이사를 갔으면 갔다고 말을 해야지. 전화는 왜 이제야 하는 거야? 죄송해요, 엄마. 헛걸음 하셨다면서요. 아들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죄송하다 말을 했습니다. 야단을 쳐도 이놈 얼굴을 보고 해야겠다 싶어 당장 엄마를 만나자고 했고 그날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네 처가 밥도 안 해주니? 얼굴이 그게 뭐야? 피골이 상접해져 가지고 죽도 못 얻어 먹은 모양으로 나타났길래 한마디 했더니 아니야, 집에서 밥 잘 먹어. 요새 다이어트 한다고 그런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자기 처편을 들어주더군요. 그 힘든 시집살이도 견디면서 키운 아들인데 왜 이 모양으로 사는 건지 억장이 무너졌어요. 밥이라도 먹이고 야단치자 싶어 밥 먹는 모양을 가만히 봤습니다. 마침 남편이 저녁 모임이 있어 집으로 오라고 했는데 오랜만에 제가 해준 반찬으로 먹는 밥이라 그런지 정신없이 먹더군요. 밥 2그릇을 거뜬히 비우고는 그제야 제가 눈에 들어오는지 근황을 묻는 아들이었어요. 이제 엄마가 눈에 들어오니? 오랜만에 엄마 반찬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서. 큰일이네, 다이어트 하는데. 다이어트는 무슨. 나이 들수록 잘 먹고 다녀야 해. 굶고 그런 거 하지 마. 네, 엄마. 저희 임신했어요. 뭐? 임신했다는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라서
솔직히 아이는 포기하는 마음에 가까웠거든요. 40의 초산이면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 염려도 됐지만 어찌됐든 손주가 생겼다는 소리에 귀가 솔깃했어요. 임신 때문에 이사한 거예요. 거기 공장지대라 공기도 안 좋을 것 같아서. 집 주소나 알려줘. 어떻게 지내는지 엄마도 한번 가보게. 그게 수연이가 입덧이 심해서 좀 예민해요, 엄마. 나중에 안정되면 그때 수연이랑 같이 올게요. 엄마가 너 사는 집에도 가보지도 못하니? 죄송해요, 엄마. 대체 어떻게 된 며느리가 시어머니조차 집에 걸음을 못하게 하는 건지 아들의 말을 듣고 우라통이 터져 미칠 것 같았어요. 손주가 생겨 반가웠던 마음이 순식간에 사그라들더라고요. 정말 진심으로 둘이 이혼시키고 내 아들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만 굴뚝 같았죠. 그날 아들 가는 길에 밑반찬을 손에 들려서 보내고 또 한참을 소식 없이 지냈습니다. 가끔 아들이 핸드폰으로 보내주는 초음파 사진을 보면서 잘 자라고 있는 걸 알 뿐이지 며느리 얼굴은 구경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출산일이 다 되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또 받지 않는 아들이었어요. 그러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당분간 연락 못 드려요. 나중에 연락 드릴게요. 무슨 일인지 알려주지는 않고 연락을 못한다는 소리만 있는 문자였어요. 또다시 가슴이 답답해지더군요. 이제는 정말 신경을 끊어야겠다. 계속 이러다간 내가 내 명예 못 살겠다 싶었어요. 손주도 아들도 며느리도 너무나 궁금하고 보고 싶었지만 얼굴조차 제대로 볼 수 없는 게 무슨 가족인가 싶더라고요. 누굴 탓하겠어요. 내가 내 아들 제대로 못 키운 탓인걸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편하게 먹기로 했어요. 더 이상 기다리는 걸 그만하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그렇게 연락이 끊어진 시간만 자그마치 3년이 지났어요. 정말 황당하죠? 나중에 연락을 하겠다고 해놓고 3년 동안 한 번도 아들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물론 걱정이 된 제가 연락을 했죠. 그런데 신호음은 가는데 받지를 않는 겁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끔 생존 신고를 하듯이 문자가 온다는 소리에 살아있구나 하지 그마저도 없었다면 경찰서에 신고라도 할 판이었어요. 어쩜 이렇게 지 애미한테 모질게구나 싶어 서운하다가도 이 녀석이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생겼나 싶고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남편은 저에게도 이렇게 모질게 군다며 인연 끊고 아들 하나 없는 셈 치라며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해대고 기다리는 아들은 연락 한 통 없고 정말 제 속이 아닌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현진아, 네 형 주소 진짜 못 알아내니? 기다린 시간만 3년이야. 이놈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엄마, 아직도 형 몰라요? 그 인간 진짜 사람도 아니야. 어떻게 엄마랑 나한테까지 이래. 아버지 말대로 그냥 잊고 살아요. 그게 속 편해. 인석아, 그게 말처럼 쉬운 줄 알아? 너도 나중에 자식 생겨봐. 네 말대로 되는지. 둘째마저도 자기 형한테서 마음을 돌린 상황이었어요. 어느 누가 안 그럴 수 있었겠어요. 기다림도 한두 번이지 남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데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라도 계속 이해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죠.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천륜이잖아요. 그리고 내 배 아파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 나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둘째한테 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라고 했고 그때부터 첫째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어렵게 첫째와 연락하는 친구와 연락이 닿았고 집 주소를 받을 수 있게 됐죠. 그 친구도 처음엔 머뭇거리다가 결심하고 주소를 알려줬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부디 제가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도 남겼다는 소리를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일이 있긴 있구나 싶어서요. 둘째와 저는 친구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어요. 둘째가 걱정된다며 챙겨준 청심환까지 꼼꼼히 챙겨 먹고 그리 나섰어요.
알고 보니 저희 집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집이 있었는데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 왕래를 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괘씸하더군요. 화가 나는 걸 겨우 참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형, 나야! 둘째가 누구인지 알렸더니 한참이 지나도 문을 열지 않더군요. 기다리다 못해 초인종을 다시 눌렀고 그제야 겨우 현관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문을 잡고 활짝 열었더니 저를 보고 놀란 첫째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더군요. 엄마! 왜? 내가 못 올 때 왔니? 엄마, 우리 나가서 얘기해요. 이 녀석이 안 비키니?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문전박대하는 거야? 저는 큰아들을 밀치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며느리가 엉거주춤 서서 쳐다보고 있더군요. 그 뒤에 손주가 서 있는 것 같았어요. 너는 시애미를 보고도 인사 안 하니? 오셨어요? 몇 년 만에 보는데 겨우 오셨어요 이 한마디라니 속이 발칵 뒤집히는 걸 겨우 참고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며느리 뒤에 있는 아이를 보고 싶어 작은 몸을 쳐다보자니 빼꼼히 얼굴을 내미는 아이.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익숙하게 알고 있는 한국 아이의 몸 색깔이 아니었어요. 여자아이였는데 까무잡잡한 피부에 따놓은 머리카락까지 영락없는 흑인 아이더라고요. 낯선 피부색에 당황했지만 저는 곧 손주를 찾았어요. 내 손주 어딨니? 오늘은 아이 얼굴 좀 보고 가야겠다. 엄마. 아이가 어딨냐고 묻는데 며느리 뒤에 서 있던 아이가 며느리 손을 잡으며 엄마라고 하는 겁니다. 놀란 저는 아이를 쳐다보다가 며느리를 올려다봤어요. 그랬더니 머쓱하게 시선을 피하는 며느리. 뭔가 감이 오더군요. 그래서 아들을 쳐다봤어요. 아들도 제 시선을 피해 어정쩡하게 서 있었어요. 제가 네 아이니? 네, 엄마. 내 손주가 흑인이라니 이게 말이 되니? 너무 황당해서 웃음이 절로 나더군요. 제가 네 자식이라고? 네 핏줄이라고? 저는 일어나서 며느리에게 갔어요. 그리고 변명할 생각도 없이 새초롬하게 서 있는 그 며느리의 얼굴을 있는 힘껏 때렸어요. 철썩! 엄마! 아들이 달려와 저를 말리고 며느리는 맞은 채로 가만히 있더군요. 저는 아들 얼굴도 같이 때렸어요. 부모를 기만해도 유분수지. 남의 씨를 여태 지 새끼라고 키우고 있어? 네가 제정신이냐? 어? 이게 네가 나한테 할 짓이냐고? 이딴 식으로 살 것 같으면 나가 죽어. 차라리 나가 죽으라고.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네가 뭐가 모자라서 이렇게 살아? 왜 이렇게 사냐고? 저는 억장이 무너져 내려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어요. 놀란 둘째가 곁에 와서 저를 달랬지만 귀에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죠. 첫째는 죄송하다고 제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계속 흘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정신머리 없는 며느리라는 것이 말을 거들더군요. 아이씨, 갑자기 찾아와선 오늘 일진 사납네 진짜. 혼잣말이었지만 제 귀에 똑똑히 들렸고 반성의 기미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그 미친 것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순간 저는 눈이 돌았고 벌떡 일어나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뒹굴었어요. 아들 두 놈이 저를 말리고 호녀라이는 우리 난투극을 보며 자지러지듯 울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머리채를 붙들고 정말 죽을 힘으로 쥐어뜯었어요. 정말 기세로 사람을 죽일 수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그 여자는 죽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저는 노여웠고 나이를 잊은 괴력이 나왔어요. 아들 둘이 겨우 뜯어 말려서 몸싸움이 그쳤지만 더 이상 그곳에 아들을 둘 수 없었어요. 여전히 고개 숙이고 죽을 죄를 지은 죄인 마냥 서 있는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그때만큼은 아들도 제 말에 순종했고요. 며칠 뒤 저는 아들과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모든 상황을 아들에게서 들어보니
그 여자한테 철저히 속아서 이용만 당했더군요. 군대를 제대하고 한참 아버지와 갈등이 심했던 아들은 엄마처럼 자기를 챙겨주는 그 여자한테 쏙 빠지게 되었고 부모보다 더 의지하는 사이가 되었다고 했어요. 사귀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 여자의 꿰매에 넘어간 아들은 결국 저희가 반대하는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결혼 후에도 이 여자는 친구들과 클럽이고 나이트를 다니며 남자들이랑 어울려서 즐겼다고 해요. 외박까지 하며 밖으로 나도는 모습이 싫었지만 혹시나 그 여자한테 버림받을까봐 아들은 번번이 눈 감아주며 살게 됐대요. 그러다가 아이가 생겼고 그때 다시 희망을 가졌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 흑인 아이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아들도 기겁을 했죠. 하지만 간도 큰 그 여자는 아들에게 부모 가슴에 대못 박고 한 결혼인데 또 엄마한테 대못을 박을 거냐며 아들의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 이혼을 못하게 한 거죠. 아들도 나중에는 잘못된 선택인 것을 알게 됐지만 아버지의 비난도 무서웠고 제가 실망할까봐 아무것도 못하게 됐다며 털어놨어요. 같이 사는 동안 그 여자는 아들에게 너는 나 없이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나만큼 너를 챙겨줄 사람도 세상에 없고 너는 부모마저 등진 사람인데 어디 가서 나 같은 사람 만나겠어. 라며 세뇌를 시켰더군요. 정말 몹쓸 그런 인간이었어요. 아들은 점점 의욕이 없어졌고 그 집에서 돈 벌어다 주는 사람밖에는 존재감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 세월 동안에 제가 너무 보고 싶었다면서 다 큰 놈이 저에게 안겨 한참 동안이나 울음을 쏟아내더군요. 흔들리는 아들의 등을 어루만지며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좀 더 일찍 알아볼 걸, 포기하지 말고 찾아낼 걸 후회만 됐어요. 더 이상 그 여자가 제 아들 주위에 맴도는 걸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소송을 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친자 무효 소송도 같이 진행했어요. 그리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도 했고요. 내 아들을 십수년을 등쳐먹고 이용해 먹은 그 여자를 손쉽게 이혼만 해주면 제가 억울해서 못 견딜 것 같았거든요. 받아낼 것 다 받아내고 재산도 다 찾아와야 했어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것이 자기 잘못을 모르고 순순히 못 내준다며 발악을 했지만 결국 저희가 승소를 했어요. 그리고 위자료까지 싹 다 챙겨서 빈털터리로 쫓아내버렸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죠? 그렇게 하고 나니 속이 그나마 시원해졌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를 잡은 것 같았고요. 그 일 이후 첫째는 저희와 같이 살게 됐어요. 그러면서 남편과 아들도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됐고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 일이 있고 저희는 대화를 많이 하게 됐어요. 절대로 큰 소리로 언쟁하지 않고 혹시 잘못한 일이 있어도 화내지 않고 물어보기 원칙을 세워서 대화 시간을 늘리고 있어요. 안 하던 것을 하려니 솔직히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노력하기로 했어요. 이제는 정말 남은 여생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요. 다행히 아들도 남편도 제 뜻에 잘 따라와 주고 있어서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제 남사스러운 이야기예요.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속이 많이 시원해졌어요. 추석을 맞아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 가지시길 빌어요. 고맙습니다.